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심층 토론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언론, 특히 방송을 탄압하고 장악하려고 할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방향을 잡고 언론을 다루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방송을 잡으려고 할까요? 오늘 토론에서는 현 정부의 언론 탄압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을 짚어보면서 대한민국 방송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윤경호 소장은 MBN 논설위원 하셨고 그전에는 매일경제 신문사의 편집국장도 하시고. 편집국장은 안 했고요. 논설위원. 주요 부장. 그전에 주요 워싱턴 특파원 하셨고. 네. 신인규 변호사, 정치면 본성리 이장, 정계한 스픽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분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언론 장악 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참여 기다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 참여해 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두 분 선정해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스픽스 이메일로 닉네임과 성함,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스픽스 백운기의 정치본색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권유해 주십시오. 정어리 때 백만운동 펼치고 있습니다. 함께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백만 정어리 만들면 진실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습니다. 스픽스 글래무어가 함께 드리는 선크림 세트도 많이 구입해서 주변에 나눠주시면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방송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소리 소문 없이 방송을 진행하던, 특히 시사 프로를 진행하던 진행자가 물러나고 바뀝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대체로 떠날 때 언론의 자유,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얘기만 할 뿐 왜 그러는지는 그냥 상상에 맡겨두는 아리송한 발언으로 떠나는 멘트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시사 프로에 나오는 패널, 보수라고 해서 당적도 국민의힘 가지고 있고 또 보수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비판만 하면 저 사람은 보수 아니다, 보수 참칭 패널이다 해서 방송 못 나오게 만듭니다. 싫은 소리를 해도 그게 좀 이상할 텐데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람들은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기자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비서관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 기분 나쁘다고 그 기자는 전용기 태우지 않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외국으로 가면서는 친하다는 기자 두 사람만 불러서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야 되느냐? 그렇게 비판했던 야에 그 뒤로는 기자들을 만나버리질 않습니다. 기자회견 이번 주 하니 다음 주 하니 얘기만 나오는데 언제 하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던 기자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와 공유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속옷까지 뒤지는 그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방통위원장 임기가 2달 남았는데 기소를 했습니다.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기소된 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있다면서 면직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후임에 누가 얘기가 지금 나옵니까? MB 정부 때 언론 장악에 앞장섰던 홍보수석 출신을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MB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한번 다 들여다 봅시다. 왜 이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먼저 최근에 일어난 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펼쳐졌는데요. 그 기자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저는 18년 차 기자입니다. 저에겐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MBC 임현주 기자입니다. 최근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 기자뿐만 아니라 MBC 뉴스룸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온 경찰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제시한 영장을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기자가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길래 판사가 기자의 신체, 의복, 소지품의 주거지, 집, 차량, 사무실까지 영장을 발부했을까? 신인규 변호사, 먼저 좀 물어봅시다. 궁금하니까. 네. 일단 영장 발부는 이제 법관이 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그걸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압수수색하고 이런 영장 발부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네, 거의 없고요. 그리고 특히 대상자가 기자 아닙니까? 기자는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보호를 받거든요. 더더욱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영장의 발부 권한은 판사에게 있는데요.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청구하지만 경찰이 요청해서 청구를 해준 거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 필요성을 먼저 이제 법관에다가 이제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찌됐든 간에 검경은 행정부 소속 아닙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의지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압수수색을 오면은 옷가지나 뭐 이런 것도 다 범위에 들어갑니까? 일단은 그 영장에 적시된 범위가 있습니다. 예. 그 범위가 있어서 어디를 하겠다라고 청구가 들어가고요. 사실은 이제 변호인들이 또 입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입회를 해서 변호인 참관 속에서 그 정해진 자료들만 이제 가져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실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되면 상당히 밀행적이고 긴급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서 위법한 그런 증거 수집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다퉈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은 집안의 모든 PC, USB 등을 확인했고 취재 수첩과 다이어리 등을 확인했습니다. 2006년에 사용했던 다이어리부터 10여 년 전 사용했던 취재 수첩까지 집안의 자료란 자료는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20년 전 다이어리와 10년 전 취재 수첩 등이 한 장관님의 인사청문회 요청한 PDF 파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경찰이 간혹 일부러 옛날 수첩이나 다이어리에 메모를 해놓는 분들도 계셔서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양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검찰이나 이제 경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이제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서 아마 청구를 한 것 같고요. 법관도 영장을 발부할 때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따져가지고 범위를 정해서 이제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지금 영장을 발부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6년도에 다이어리랑 지금 이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사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계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방에 들어가서 팬티까지 손으로 만지면서 서랍을 뒤지는 것을 보는데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영장을 발부하신 부장판사님도 같은 여자시던데 영장에는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속옷까지 수색하라고 영장 범위에 적어놓지는 않으셨던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예, 임현주 기자가 썼던 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신인기 변호사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전 이미 2차례나 저희 집을 방문했었고 2개월치 차량 기록과 저희 가족들이 엘리베이터를 드나드는 영상들을 모두 촬영해 갔다는 사실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 공권력의 남용이죠. 그리고 이것은 개인에 대한 사찰 의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래 찍었다는 것인지는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아까 영장이 집행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과거에 한 예를 들면 공수처에서 그때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웅 의원은 이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영장 절차에 대해서 집행 절차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따지면서 엄격하게 집행을 그때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봤었는데 아마 임현주 기자 같은 분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검경에서 영장을 들고 와서 바로 집행을 해버리면 그냥 후루룩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억울함이 좀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서 과잉 수사의 정의는 무언가요? 이런 글을 써서 올린 것, 그 내용을 가지고 궁금한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윤경호 소장 기자 출신이시니까 임현주 기자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닙니까? 예.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 거기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라고 하는 건데 기자가 이 연락처 같은 거 또 이런 것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가끔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같은 취재를 하는 타사 동료 기자에게 제가 확보한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 흔히 하는 말로 풀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취재한 걸 뭐 전달해 줄 수도 있고 또는 뭐 받아 적은 거를 전달해 줄 수 있고 현장에 없었을 때 뭐 놓친 거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연락처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이 사태가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다른 용도로 제3자에 의해서 쓰였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59조 위반이다. 뭐 이렇게 아마 영장에 적시를 했나 본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게 결국은 기자들에게 철칙처럼 지켜야 되는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궁극적으로 이게 귀착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취재원 보호와 관련해서 아쉽게도 관련 법이 전혀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신문윤리위원회라는 단체에서 그건 자율기구입니다. 신문윤리위원회에서 만든 신문윤리 강령에 이 관련된 문구들이 몇 개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만난 사람, 취재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활용된 정보가 아닌 한 그리고 그 당사자가 그에 연루된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끝까지 이걸 밝히지 않아도 된다. 밝힐 수 없다. 뭐 이런 건데요. 다만 이제 형사소송법하고 민사소송법에는 비슷한 규정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아쉽게도 또 언론인, 기자에 대한 이 명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동료 기자에게 내가 취득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지금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달라들 수 있는 거냐. 아마 법정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완을 하자면 아까 신인기 변호사 설명이 충분하셨으니까 되는데요. 판사들이 압수수색이든 도청이든 거기서 딱 범위를 벗어나서 취득한 정보는 무조건 법원에서 증거로서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 판례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아마 경찰이나 검찰이 이런 걸 남용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한 전례도 별로 없고 이렇게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과연 과잉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꼭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것만 가지고 압수수색 대상이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날리면을 보도했던 그 당사자니까요. 자, 그런데 이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넘어서
MBC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것도 방송사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도국 뉴스룸까지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이건 참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압수수색을 나온 경찰과 노조 간에 서로 오고 간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명백하게. 저희는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항의하게 부당한 위해서 나온 공무집행인지 아직 판가름 난 거 없습니다. 말씀 한번 여쭤봤는데 한 번도 답을 못 제가 해주잖아요. 이 정도 사안을 노조위원장님한테 답변 드릴 사안이 이 아닙니다. 정도 사안을 갖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습니까? 비켜주십시오.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이런 사안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사례가 있냐라고 그걸 내가 여쭤보잖아요. 왜 위원장님한테 답을 해야 됩니까? 이 사안이 과연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됐습니다. MBC가 저는 영장 집행하도록 아니었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잉 수사를 하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사에는 제가 생각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취재원 정보가 있고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언론사는 도와주십시오. 중요한 취재원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과연 그 사건의 당사자일 때 경찰이 이 정도의 과잉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하신 사례가 있는지 한번 있으면 얘기를 해봐 주십시오. 저희가 볼 때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의 대상자가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이고 유출 혐의가 있는 것이 MBC 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과도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자, 이장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MBC 노조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딱 와닿습니다. 과연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어도 MBC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했겠느냐? 한동훈 장관이 그 답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봤을 거 아닙니까? 저게 본인이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면 나는 절대 저거와 관계없습니다라고 자기가 해명을 했겠죠. 아마 보면서 이제 그냥 표정 관리하고 있었다. 그냥 좀 과하게 여기면 썩은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본인은 확신할 거고 저는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아까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너무 앵커께서 점잖게 말씀하시는데요. 저게 지금 정상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된 것이 특정한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취재 과정에서 나왔던 일반적인 정보 공유 내용 그리고 우리가 인사청문회 자료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다 공개가 되어서 모든 언론이 이 사람이 혹시 위장 전입을 했느냐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다 취재를 해보고 부동산 중개인도 만나고 또 친인척도 만나보고 그리고 정치적 경쟁자들이 혹시 수집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왔던 것이 언론의 지금 취재 관행이었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언론이 보도를 해줌으로써 오히려 제대로 국회에서 그리고 논쟁을 하면서 밝혀보자 이렇게 갔던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였거든요. 이걸 완전히 이제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합니까? 댓글창에 이렇게 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일반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 해줄 수 있느냐? 그럼 다 받아라. 법 집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정성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형평성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다 받으십시오. 이제 한동훈 장관 나와서 법무장관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돼서 피해를 보는 게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경찰을 동원해서 다 압수수색하라. 그리고 그 판사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팬티까지 다 뒤집어 볼 수 있도록 다 해라. 똑같이. 그게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법 집행의 공정성, 대한민국은 인권과 자유와 공정이 보장된 나라라면서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경찰에서 수사한다는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그리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뭐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에서 사실을 잘 밝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해당 기자가 사실 근데 뭐 대통령실에 대해서 안 좋은 보도를 한 이력도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뭐 좀 보복성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고요. 제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주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저는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안 되는 거겠고요. 그게 언론계의 뭐 상례라든가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예. 한동훈 장관 발언 김철근 실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형적인 법기술자의 발언 같아요. 저분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준비된 발언 같아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하겠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권력자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권력자고요. 그 권력자의 편에 더군다나 집권 지금 1년 조금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한동훈 장관 관련 사건이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훨씬 더 강도 있게 과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지금 해당 기자라는 사람이 일반적인 평기자, 일반적인 기자였다고 해도 이렇게 할 것이냐? 그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기자라는 분이 MBC 기자인데 그분이 바이든 날리면을 최초로 보도했다는 그 기자였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보복성 수사죠. 보복 수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자가 속해 있는 MBC라는 그 방송사의 뉴스룸까지 압수수색하고 들어갔다는 것은 다른 언론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당신들 앞으로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 이렇게 다 압수수색 당할 수 있다. 이런 걸 전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이른바 언론에 대한 태도가 제가 보기에는 과거 검찰이 언론을 대하듯 특히 특수부 검사들이 언론을 대하듯 하는 거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거 국민들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은기 변호사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경찰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본인이 고소한 사건이 아닌 모양이군요. 뭐 저건 이제 제3자가 아마 뭐 고발을 한 사안으로는 보이는데요. 뭐 한동훈 장관의 일단 입장을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저 발언에 대해서 상당한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모든 권력이라는 것은 남용되기 마련이고 권력은 부패하거든요. 그래서 권력자는 솔직히 권력자에 가서 속옷을 뒤져볼 정도로 감시를 받아야 돼요. 기자 속옷을 뒤질 게 아니라. 근데 권력자인데 본인에 대해서 감시받고 견제받는 것을 자기는 피해자다. 나는 개인정보다. 이렇게 나오면요. 이 권력자가 감시를 받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근데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자가 통제받지 않으면서 선한 권력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한동훈 장관은 엄청난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본인이 지금 개인정보 운운할 거면 지금 장관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언론이 취재를 하면서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범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배상을 물게 돼 있고요. 또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권력자가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 자기를 개인으로 축소시키면서 나는 보호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게 상당히 코미디 같은 지금 상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따지면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나온 겁니다. 동시에 21조의 헌법의 언론 출판의 자유로서 권력을 감시하게 돼 있거든요. 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언론과 권력의 관계에서 적용받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개인의 사생활 운운하고 개인정보 운운할 거면요. 장관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또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요. 개인정보의 유출만 가지고서 처벌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저건 처리하는 것, 예. 관리자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지 저게 개인정보 나갔다고 해가지고 다 처벌하고 저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남아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은 법에 대한 좀 해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법무부 행정을 하겠다고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혀 자질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취재를 하기 위해서 공유한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죄가 될까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위법성 조각이라는 것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하고 책임 면제 이게 세 개로 보거든요. 예. 근데 위법성까지 갈 것도 없이 이것은 구성 요건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데, 본인이 지금 예. 장관인데 이렇게 개인정보, 개인의 지위를 운운하기에는 장관의 지위를 그럼 내려놔야 그것이 한동훈 장관에게 성립한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 앞에서 저렇게 이제 자신만만하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뻔뻔스럽게 저렇게 말장난 같은 거 하잖아요. 본인이 피해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MBC 임현주 기자가 가해자입니까? 우리가 보통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면 가해 사실이 너무나 명백한 취재 활동에서 일어났던 개인의 약간의 불편함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치고요. 그런데 그게 가해가 돼버리면 엄청나게 중죄를 저지른 사람이 MBC 임현주 기자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면 피해자가 누굽니까? 임현주 기자가 더 피해자 아니에요? 자, 임의조사라는 형식으로 두 번이나 집에 와서 자료 제공도 하고 다 보여줬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서 정말 내부까지 다 뒤집어 볼 수 있도록 아주 포괄적으로 그리고 경찰이 대답했던 내용 임현주 기자가 거짓말시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무엇을 써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북한하고 지령을 받아서 뭔가 비밀 수첩을 만들어 놨습니까? 통상적인 취재활동 범위 안에서 저 행위를 했다는 것은 결국 경찰을 내세워서 자 MBC나 큰 대형사의 오너들은 이제 통제됐으니까 개인 기자도 너 걸리면 다 죽는다 한번 봐라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면서 모멸감 그리고 뭔가 좀 압박을 함으로써 기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국민 앞에서 저 따위로 말장난을 하면서 나는 피해자니까 그거 한번 당해보십시오. 야, 그러면 한동훈 장관 내가 이야기할게. 모든 국민이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당신도 똑같이 압수수색 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려라, 대한민국. 그러면 나도 당한 거 한번 낼게. 왜냐하면 저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회활동가인데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 전화번호 알고 욕할 거 욕하고 우리 집 알고 찾아와서 시비 거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아니 방송하고 공적활동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네가 안 하면 되지 하니까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의 영역이든 공공의 성격을 가진 영역이든 활동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산다고요. 그런데 장관 하면서 정치하겠다면서 대통령까지 하겠다면서요. 그런데 내 개인 정보가 보호돼야 된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윤경호 소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임현주 기자가 바이든 날리면을 보도한 기자라고 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죠.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국민이 보기에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겁주기 위한 옳지 잘 걸렸다 뭐 이런. 옳지 잘 걸렸다는지 뭐든지 걸어서 찾아보자든지. 이제 그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개인정보법 59조라는 내용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 이걸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취재원 보호와 관련해서 적용하는 법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관련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보호법 바로 앞에 58조에는 그런데 이 법의 적용이 예외를 언론의 취재 목적 등 취재 보도 등 고유 목적을 위해서 수집 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경찰이 저렇게 요란을 떨고 나중에 이제 송치해서 검찰도 일사불란 나서겠죠. 그러나 저는 법원에서 이거 처벌하기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요란만 떠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만약에 그 강서구의 구의원이라는 김모 의원이 지금 나서서 고발을 대신 했단 말이죠. 어떻게 했느냐. 본인에게 정보를 들고 온 어떤 서모 씨라는 사람이 이 취득한 정보가 본이 열린공감TV라는 곳에서 입수를 한 것 같고 그 열린공감TV에 넘어간 게 임현주 기자가 뭐 공유를 한 것 같더라라는 걸로 지목을 해가지고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김모 의원이 이게 기자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서 만약 고발을 했으면 지적된 국회의원도 이런 똑같은 압수수색 나섰을 거고 똑같은 수사를 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정을 해보면 아까 앵커 말씀처럼 이건 이면주 기자가 하필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MBC 보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선봉에 섰었던, 그래서 옳지 잘 걸렸다라고 짐작을 하게 만드는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다는 거죠. 김철근 실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이든 날리면을 누가 말했습니까? 대통령이 말했죠. 그러면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걸 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다고 그러니까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면 그걸 가지고 걸어야 떳떳하고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 다 들어봤잖아요. 그걸 뭐 굳이 이 자리에서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데 바이든 날리면을 했던 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해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강서구의 그 김민석 구의원이라고요. 지금은 무소속인데 예. 당시에는 국민의힘의 그 소속 구의원이었죠. 이 구의원이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한동훈 장관의 주민등록 초본이에요. 그러니까 주소지 이전한 거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자료를 받은 거예요. 이걸 받고 아 이게 개인정보 그 보호법 위반 아니냐 해서 결국은 열린공감 TV로부터 그 접수를 그 서류를 받았고 이 서류는 결국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결국 MBC 모 기자다. 이 라인이잖아요. 이게 MBC 기자라는 사람은 결국은 취재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거의 반공개된 자료입니다. 사실은. 청문회 때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다 나눠주는 자료 아닙니까? 이 자료가 기자들이 전부 취재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의 다 아는 자료예요. 이게 엄청난 막 기밀 자료인 것처럼 막 그 부풀리기 되어 있는 건데 언제 어디로 이사했는지, 그리고 그 이사했을 때 부동산 취득은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다 파헤쳐서 위법하고 불법한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검증하기 위한 자료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쭉 타고 들어가 보니까 이거 바이든 날리면을 처음으로 보도했던 기자네. 더군다나 열린공감TV 이거 대선 때 어떻게 했던 인터넷 방송이네. 그게 1타 2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나는 정략적이고 의도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게 된 게 아닌가. 이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네. 우리 이장님도 기자 출신인데 저는 이 정부에 이렇게 하는 짓을 보면서 참 달라도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권력과 언론의 관계는 사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건 숙명입니다. 계속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려고 하니까 감시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그걸 제대로 가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정부나 권력은 감추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항상 긴장 관계에 있는데 그 긴장 관계에 대응하는 권력이나 정부, 지금까지 우리 역대 정부를 쭉 보면은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 한 2개만 들어볼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김대중 정부 때 이제 홍보수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딱 당선됐을 때 인사차 이렇게 언론사를 다니면서 조금 불만스러운 보도를 했던데 이렇게 가가지고 막 투덜투덜 됐어요. 좀 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권력 실세가 편집국에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했냐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탁하는 과정에서 좀 맹간히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떠올리는 사례가 세월호 때 박근혜 정부의 이정현 수석이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좀 봐달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고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죠. 돌이켜보면 긴장 관계가 있고 대립 관계가 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은근하게 또는 뭐 당근 채찍 또는 뭐 협박성 발언 그렇게 하고 하소연하고 이렇게 했지 뭐 불만 있다고 그냥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군사정부 때도 없었어요. 제가 좀 비유를 하자면요.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학생이 같이 생활하잖아요. 애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선생님이 귀에 불러서 다짜고짜 뺨때기부터 때립니까? 훈육도 좀 해야 되고 또 사실이 뭔지 좀 따져봐야 되고 도저히 내가 통제하고 관리가 안 돼요.
그럼 학교에 징계위원회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 거기에 올려놓고 한번 따져보자. 당신도 소명을 하지만 부모님도 한번 데리고 와라. 학교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다. 우리 선생님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가 말을 잘 안 들으니 이거 좀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날 저녁에 전화해서 야 그러지 말고 내가 빵 좀 먹으면서 좀 이렇게 해보자. 이런 게 사실은 좋은 훈육과 교육의 과정이고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서 학교라는 곳이 사회적으로 이제 신뢰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또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권력이 좀 더 건강하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좀 에너지 같은 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거두절미하고, 사실 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절차의 하나일 뿐인데 이것을 과잉으로 악용해서 언론을 길들이게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데 어떤 국민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동의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정도에 맞게 품격 있게 국가기관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언론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구나, 없구나. 이랬을 때 국민은 이런 사람들, 권력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근 실장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언론과 정부 권력간의 관계를 쭉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많이 다르지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언론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언론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아주 멀리도 아주 가까이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 일전에 한번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통령님과 대통령실의 기본 기조는 언론을 플레이하는 거죠. 언론 플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언론 플레이 한다 해서 언론을 잘 활용하려고 하고 언론을 대상화시키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있을 때 그 검찰의 언론과는 대체로 언론이 특종을 하고 받아쓰기 하는 자기가 의도한 바대로 정보를 독점해서 그 독점된 정보로 언론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뭔가 여론을 조성하고 이럴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정치는 정치권에서 또 정치에서는 그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정보가 독점되어 있지를 않아요, 대체로. 특종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2중, 3중, 많게는 뭐 10여 중까지 전부 확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쉽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정치를 오래 했던 분들과 지금 용산 청와대에 있는 분들의 그 언론과는 일단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까지 갈 것도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국민하고 당원이 뽑은 대표를 날려버리니까 뭐 사실 근데 지금 그런 걸 보면 신은기 변호사 뭐 전제 군주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향해서 양두구육이라고 얘기하고 바이든 날리면 뭐 그 말을 또 보도를 했다고 이렇게 막 하고 그렇다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민주국가가 아니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비극은요, 전 보편성의 상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이 검사 DNA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역사를 통틀어서요, 선한 권력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남용되고 인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다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검찰도 두는 거고요, 언론도 두는 거고, 여당, 야당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은 검찰 생활만 오래 하시다가 지금 권력을 잡아서 그런지 본인들이 늘 그 선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던 입장에서 권력을 잡다 보니까 자기들만 다 옳은 거예요, 자기들만. 그러니까 이제 견제받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언론 탄압하고 여당 탄압하니까 대표 날리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 게,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이 수사 못한다, 이게 한동훈 장관의 논리였거든요. 지금 경찰이 이거 수사하는 거 한번 따져볼까요? 개인정보라는 것이 성명이나 주민등록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근데 개인정보라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거 침해됐다고 지금 수사하는데, 공적 인물에 대해서 이걸 수사하기 시작하면요, 아까 우리 이장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 다 수사해야 됩니다. 전 국민이 수사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지금 경찰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속옷까지 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원 방구 얘기도 안 합니다. 이 경찰이 지금 수사 잘한다고 또 한동훈 장관이 지금 또 격려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경찰도 갖다가 쓰는, 그럼 경찰은 왜 저런 한동훈 장관 수사를 열심히 할까요? 아무래도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 하고 있다 보니까 경찰도 이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한테 충성봉사 해야지 본인들도 진급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권력 카르텔 속에서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한동훈 장관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권력으로서 견제받지 않겠다라는 이런 현 정권의 이런 태도들이 너무나도 오만하고 아까 말씀하신 전제 군주로 본인들을 지금 착각하는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인식이죠,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한번 그걸 짚어봅시다. 이제 잠시 후에 방통위원장 면직시키는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얼른 생각하기에는 보복 같습니다. 내가 잡으면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말도 우리가 지금 기억이 나잖아요. 그리고 아니 감히 대통령한테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써?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내가 바이든이라고 안 했다는데 거기다가 바이든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 보복. 꼭 그럴까요? 그것만 갖고는 좀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뭐 언론 개혁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노리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언론 좀 떠오르는 게 순치라고 하죠. 언론을 좀 길들여야 되겠다. 이놈도 그냥 확 두드려 패고 혼내고 그러면 좀 알아서 기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경호 소장, 제가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 우길기를 탄 일본 자위대함이 들어왔잖아요. 어떤 매체가 헤드라인을 뭐라고 뽑았는지 아십니까? 햇살무늬 함, 뭐 여기 한번 보세요. 햇살무늬 자위함기단 일본 호위함 우길문양 자위함기, 우길기 판박이, 우길기 똑닮은. 아니 일본은 우길기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저렇게 해줍니다. 홍길동입니까? 또 한 가지, 우리 윤경호 소장도 아마 아는 방송일 것 같은데 저녁 7시에 시작하는 방송이 있어요. 5월 17일 5.18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 날입니다. 5.18 전야제 열린다고 다른 방송들은 앞 헤드라인에 합디다. 그 방송은 5.18 전야제가 열리는 5월 17일 날 첫 번째부터 5번째 꼭지까지 김남국만 합디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알아서 긴다. 이게 좀 속어죠. 좀 그런 측면. 그러니까 언론이 권력에게 약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약점,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다. 우선 하나는.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거의 강압적으로 무식하게 아니면은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이 공영방송 쪽의 장악 시도. 여기는 자기들이 인사권을 뭔가 행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키고 그다음에 후임을 임명 새로 하고 또 거기서 뭔가 힘을 할 수 있으면 KBS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MBC의 박문진이라든지 이 구조를 좀 바꾸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다각도에 이게 같이 흘러가는 게 아닌가. 아까 저는 그 우길기 표현을 저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저걸 보면서요. 아, 혹시 이건 짐작입니다. 국방부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는 걸 빙자해서 기자들을 불러서 이런 식의 혹시 요청을 저는 은연중에 한 개 이렇게 작용이 된 거 아닐까라는, 이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현직에 있는 기자 후배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하는, 저는 기본을 깔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우길기라는 표현을 쏙 빼버리고 애써 이렇게 우회적인 이걸 앞장서서 하려고 발버둥을 쳤을까. 노력 정도도 아니고 이건 발버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언론의 그 정파성, 그러니까 공영 성격을 띤 언론에 대해서는 이쪽
권력 쪽에서 장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그건 별도로 놔두고 나머지 민간 언론사들의 약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대부분 뭐 상당수가 개인 소유자이거나 또는 뭐 건설업체 또는 뭐 기업을 했던 사람들이 자본을 대서 언론을 장악을 했잖아요. 언론을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그 이후부터 그런 소유 구조를 가진 언론사는 과도하게 권력에 알아서 긴다. 이게 서로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저는 변화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현직에 있을 때와 지금의 큰 언론 환경의 변화 중에 하나는 언론사의 구성원, 젊은 기자들조차도 이미 진영 논리에 빠져 있고 정파성을 스스로가 갖고 나는 어느 한쪽을 대변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내던져 버리는 이게 저는 언론사의 권위도 실추되고 신뢰도 잃어버리는 지금 위기를 불러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이장님 생각하기에 이 정부가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통제가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자, 언론은 우리가 힘으로 누르면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여론은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방식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창구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이게 하나의 측면. 이거는 이제 단순한 접근입니다. 저는 사실 두 번째 저희 이제 생각이 실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스스로 역량 부족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국민들한테 직접 설득해서는 안 되니까 언론을 활용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도 포장해내지 않으면 정권이 크게 위기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언론이라도 마지막에 붙들고 이들을 흔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일종의 궁지에 몰린 마지막 발악, 이런 게 아니고서야 언론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금님 귀에 당나귀라는 말에 매우 적합할 수 있다. 무능한 참모들이 둘러싸고 이것이라도 해서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끝납니다 라고 해서 야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이런 묵계나 동의를 받아서 움직이지 않고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짓, 이걸 국민들이 뻔히 아는데 그런데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렇게 드러나서 자신만만하게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데 왜 이걸 모르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도 모르고 있고 대통령을 속이는 자들이 지금 언론을 농락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러는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김철근 실장 분석과 시각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럴까요? 선거 1년 남았잖아요. 언론을 잡아야 선거를 이깁니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유리해집니까? 그건 착각이죠. 그런데도 그걸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 내에서도 본인의 세력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게 단임제 국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4년 이후에 내년 총선밖에 없어요. 선거가, 전국 선거가. 그러면 총선 때 뭔가 그 기반을 다져놓고 향후에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려면 시급하게 뭔가 여론 조성을 하고 의도대로 좀 끌고 갈 수 있으려면 결국은 방송사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볼 겁니다. 그럼 그 방송사부터라도 어떻게 길들이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다급하게 좀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라는 보입니다. 우선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 면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1년 전에 고발된 사건인데 갑자기 MBC 기자 그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타임 스케줄에 맞는 스타트를 하는 거고, 그 스타트를 하는 게 결국은 후폭풍이나 이런 거 생각을 물론 하겠지만은 최근에 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좀 올라가는 여론조사들이 몇 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상승과 맞물려서 언론도 장악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노조도 탄압을 하고, 집시법도 바꾸고, 이런 일련의 그 상황들을 통제 가능한 국정운영 방식을 검찰식대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속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조금 판단이 다른데요. 저는 검사들의 무슨 뭐 오판이나 궁지 이런 거보다도
그냥 뼛속 깊은 특수부 검사 전 DNA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사 시절부터 특수부는 맘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깜빵에 넣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깜빵에 넣었죠. 문재인 대통령 자기를 임명해서 키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진영을 바꿔서도 문재인 대통령 심판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정당에 들어왔더니 당대표 후 불mit까지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의원들 다 자기한테 줄 섭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다 우스운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스운데 언론도 이렇게 우습고 뭐 주판알 튀기듯이 그냥 공깃돌 정도로 보는 건데요. 그냥 국민들은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은 너무 우스운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아나무인이고 그냥 검사의 DNA, 뭐 검사도 다 나쁜 건 아닌데 특히 특수부 검사들이 한 사람을 조져가지고 완전 사람 인생을 망가뜨렸더니 이런 것들이 저는 체화가 돼가지고 이것이 정치 권력 집단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 검사가 정치 검사질을 하고 그때는 검사 한 명을 뭐 탄핵시킨다든지 뿌리를 뽑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권력을 잡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그 권력이 기형적으로 되면서 많은 기회주의 정치인들이 거기 줄을 댄단 말이죠. 그래서 언론도 뭐 비슷하게 지금 줄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굉장한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고 정말 이게 검찰 정치에 저는 이제 끝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거 결국 끝은 전 국민적 저항을 맞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섭게 보이잖아요. 막 탄압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런데 제가 실제로 대통령실 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무도 대통령 말 듣지 않습니다. 첫 번째 총리가 대통령 말을 듣지 않아요. 두 번째 장관들이 아예 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하잖아요.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개각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접촉을 하는데 장관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야, 이게 끝으로 굉장히 큰 힘이 있는 사람 같지만 딱 빼먹기 정말 좋은 때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원래 정치 집단 이게 칼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판은 기본적으로 패싸움인데 나와 함께 어떤 국정 철학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세력이 없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들어왔는데 국민적 신임이나 국정 지지도를 높게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잡고 가면 큰일 나겠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적 이익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만큼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손잡고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이 옆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빼먹기 딱 좋네. 이런 태세를 가지고 언론사도 사주도 다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 정말 이게 극단의 한 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겉으로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 안 듣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더 좁아지는 거예요, 안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무서워할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보기에 이 권력자의 입장에서 왜 이럴까는 짐작이지만 언론에 대한 일종의 피해의식. 그러니까 정치판에 뛰어들고 나서 아까 검찰에 있을 때는 정보의 독점 때문에 언론을 얼마든지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우리 김철근 실장도 이미 설명 다 해주셨잖아요. 신인규 변호사 설명해 주셨잖아요. 정치판에 뛰어들고 나서는 그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엄청난 공격을 받았잖아요. 특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부인 김건희 여사의 뭐 줄리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 그런 개인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모욕적이었을 거예요. 그 모욕적이었다는 판단의 이면에는 그래 내가 권력을 잡으면 한번 손을 봐주겠다. 내 복수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아마 중첩이 돼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방식은 검찰에서 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정권의 초반기이기 때문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흔히 말하는 권력기관들은 대통령의 뜻 하나로 일사불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빚는 지금 비극인 셈이라고 보는데 그 언론 구조라는 미디어라는 환경이 과연 그래 내가 한번 손을 봐주겠다. 내가 복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뭐 굴복을 하고 아니면 생각을 바꾸고 줄을 다시 저쪽에 서고 하는 곳이 있겠죠. 있겠지만 과연 그게 흔히 말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승리를 하는 걸까? 이건 꼭 보수 정권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보 정권도 우리가 보수 언론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선거 기간 중에 그리고 이들의 왜곡 공세 때문에 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느냐
이거 한번 손봐주겠다라고 했던 시도 이거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쥐는 쪽이 갖는 피해 의식과 복수 이게 지금 악순환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수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적이 있죠. 뭐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겠습니까 설마 그런 얘기까지 하신 분이. 그래서 뭐 그럴까 싶은데 근데요 그렇다고 언론이 죽는 줄 아십니까? 택도 없습니다. 언론은요 언론이 아닙니다. 국민이 언론인 겁니다. 국민이 그렇다고 죽습니까?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언론들도요 저는 그 속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세력에 힘이 빠지면 맨 먼저 돌아설 집단입니다. 그건 역사가 잘 증명합니다. 김철근 실장 나폴레옹 얘기 아시죠? 예. 이 길이 아닌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나폴레옹이 무슨 섬이죠? 코르도바인가요? 네. 거기에 이렇게 유배가 있다가 이제 파리로 들어오는데 맨 처음에는 뭐 폭군 뭐 엄청나게 욕을 했죠. 파리를 향해서 조금씩 다가올 때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랬다가 맨 마지막에 그 프랑스 신문들의 모든 제목이 나폴레옹 황제 폐하 파리 입성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언론은 그렇게 밟는다고 해서 부러지거나 밟히지 않습니다. 우리 언론 역사를 지켜온 선배들도 계시고요. 지금도 생각이 있는 언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보기 드문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요. 방송사의 앵커들이 웬만하면 그 직접적인 논평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냥 전달만 하는 것이 주로 앵커의 역할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도 아니고요.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앵커가 현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유례없는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MBC 앵커가 그랬고 JTBC 앵커가 그랬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지난주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 물론 경찰이 금지한 시간까지 집회가 이어졌고 일부 무질서한 모습에 눈살을 찌푸렸을 시민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는 물론 민주노총도 반성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무질서를 이유로 대통령은 권력에 항의하는 목소리에 강경 대응을 천명했고 여당에서는 헌법상 자유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까지 제한하려고 한다면 물론 지금도 심야 집회를 상황에 따라 금지할 수는 있지만 아예 법으로 못하게 못 박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국정농단 당시 윤석열 특검 검사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매주 토요일마다 밤늦게까지 광화문에 모였던 그 수많은 촛불들 덕택이었을 겁니다. 대통령이 아마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 자유일 겁니다. 자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권력의 자유가 아닌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여야 합니다. 제가 1995년 MBC에서 기자로 일한 이후 뉴스룸에 경찰이 들어온 장면을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둘러만 보고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언론사의 취재 공간에 수사 인력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불가침의 성역은 아니겠지만 뉴스룸은 온갖 민감한 취재 자료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수많은 취재원들의 개인정보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공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돼야 할 공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서슬퍼렇던 군사정권 때도 언론사의 취재 공간만큼은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장님 참 저런 모습을요 두 번이나 연속 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부끄럽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게요. 저런 이제 정의로운 또는 그나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언론사가 지금 현재 정권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핍박을 그래도 양심 있는 목소리로 내주는 게 고맙기도 하지만 도대체 지금까지 언론이 권력의 어떤 모습으로 이제 살아왔기에 이런 정도까지 갔느냐.
그럼 언론사에는 어쨌든 언론사주, 언론 종사자가 기자, PD, 일반 직원들까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업보가 결국 검찰 권력이 나의 뜻대로 하면은 얼마든지 언론은 장악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해 준 측면은 결국 우리 언론에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미국의 CNN이나 MBC 그리고 ABC 같은 이런 방송사에서 저 일이 일어났으면 미국은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하고 인종차별까지 존재하고 있고 이런데 과연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저 장면이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언론이 권력을 향해서 해왔던 그런 정말 나쁜 일들이 다시 머릿속을 이렇게 좀 되뇌이게 하면서 참 부끄러운 장면이기도 하다. 저도 언론인 출신으로서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무슨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그때를 변곡점으로 잡는 경우가 참 많아요. 6월 항쟁의 변곡점은 넥타이 부대의 출현이었습니다. 이거 기존과는 다른 거예요. 그냥 나와서 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운동권이었고 대학생들이었고 노동자들이었지 넥타이 부대가 나타났다. 이것은 이상하다. 이거 뭔가가 조짐이 안 좋다. 결국은 뒤집어져요. 저는 이게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6월 항쟁을 촉발하게 된 건 사실은 이제 박종철 열사 턱하니 악하고 죽었다. 이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6월 9일 날 그 서울시청 앞에 노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한열 열사 이렇게 이어지면서 국민적 저항 운동으로 결국 정권이 넘어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번 정권도 사실은 최근에 그 MBC의 압수수색 이런 게 작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큰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정권이 의도한 바대로 결코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방송사의 사장 선임을 관련해서 이게 지금 방송법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권을 잡는 쪽은 진보든 보수든 이 방송법 개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야당일 때는 꼭 방송법 개정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결국 유야무야해서 안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정권을 어느 진영이 잡든 정치적으로 좀 자유롭고 중립적인 인사가 방송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런 지점은 저는 꼭 이 지점에 말씀 꼭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이 제안했던 민주당의 그 방송법 안을 다수당의 민주당이 처리를 못했어요. 집권하고 있을 때. 그건 결국 자기들의 정파적 이익이었어요. 그럼 결국은 지금 대치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건 미련에 방지할 수 있었던 조치인데 지금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정권 교체돼갖고 정권이 나름대로 법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면서 법으로 밀어붙이고 하면 막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지점 굉장히 뼈아픈 건데 앞으로는요 법적으로 그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을 때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윤석열 정부 탄생 때 그 당선인 비서실장을 저는 장제원 의원 임명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사실 첫 단추가 너무 잘못 끼워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준석 대표 축출하면서 여당을 장악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단순히 어떤 특정 정치인을 응원하고 편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 정당 민주주의 내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 나름의 노력이었는데요. 요즘 이렇게 평론하고 또 저도 와서 여러 이야기 듣다 보면은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의 비판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세밀한 부분에 잘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는 큰 틀에서 이 정부에 대한 평가가 끝났고 큰 틀에서 비판을 들어가는 것이 이 정부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집권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 표심도 이용했지만 왜 집권했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 거, 뭐 저도 열심히 싸웠고 해서 정권 바꾸는데 노력했는데 그럼 싸우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겠지 않습니까? 그게 좋습니다. 싸워서 집권을 했는데 지금 1년 내내 싸우고 있잖아요. 과거와 싸우고 있으면 또 자기 부정 아닙니까? 본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순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수에서도 이탈된 사람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70%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과 지금 대통령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2023년인데 참 세월 10년 정도 금방 가지 않습니까? 저는 10년 뒤에 제가 이제 한 40 후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이 2023년도를 제가 회상해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가 요즘 많이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를 또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권을 했는데 대한민국을 이렇게 갉아먹고 미래 세대의 꿈을 짓밟기 위해서 집권했느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저도 참 요즘은 난감합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역사를 현상 유지도 아니고 과거 퇴행으로 지금 MB시대 내지는 그 이전으로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들께서 나서서 저는 제동을 걸어야 마땅하다. 저렇게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만 들으면 언론이 굉장히 편파적으로 돼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잠깐 생각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문사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자, 그리고 한국일보. 자, 경제지,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그 정책 성향 여러분 바로 알지 않습니까? 굳이 따지면, 자, 뭐 경제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머니투데이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경제, 아주경제신문. 저는 다 친정부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따지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정도가 인터넷판에서 약간 진보적 색채. 그리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도 과거처럼 뭐 민주당 앞장서서 뭐 돕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방송 한번 보십시오. 지방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구의 매일신문, 부산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강원일보 다 지역의 메이저 신문사지 않습니까? 사실 내 광주일보는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언론은 다 친정부적이에요. 지역민방 보겠습니다. 대구 TBC, 광주 KBC, 그 다음에 전주방송, 자, 다 제주방송까지 다 한번 보십시오. 친정부적이지 않습니까? 자, 서울로 올라오겠습니다. 자, 지상파, KBS, MBC, SBS 있습니다. SBS. 자, 정권에 굉장히 저렇게 적극적으로 종편. 자,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TV조선, 채널A, JTBC, MBN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 또는 민주당 이 계열의 언론과 방송이 보입니까? 저희들은 그나마 중립적인 위치에서 뭘 이렇게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하는데 굉장히 정권에 유리한 언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MBC가 노조가 세다. KBS도 노조가 있긴 하지만 지금 많이 친정부 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이 싸움은 저는 95대 5% 정도, 95%, 5% 정도의 유리한 언론 지형위에서 윤석열 정권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MBC만 곡 찍어서 죽여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아무리 기자 출신으로 봐도 MBC가 그 정도로 편파적 보도를 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합니까? 뭘 얻으려고 하죠? 결국에는 언론이 이렇게 유리한 환경에서 정권에 적극적으로 부역하고 있지만, 좋은 말로 하면 지원하고 있지만 그 자체의 정치가 국정 운영이 잘못되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지 언론의 환경이 잘못되어서 이 정권이 흔들거리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국정홍보수석이나 대변인한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하나 언론의 범주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는 권력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언론의 수요자들도 저는 언론의 소비자들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금 우리 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계현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의 언론, 영어로 얘기해서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상파, 또 종합 편성 채널, 뭐 신문, 인터넷이나 온라인 미디어까지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익숙해져 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튜브, 틱톡, 또 인스타그램도 아마 개인적으로 아니면 일상만 올립니다만 이게 미디어처럼 할 대접을 받을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더 주목해야 될 게 OTT라는 거. JMS 고발했던 거 한번 보세요. 기존의 다른 레가시 미디어들이 다 외면하거나 뭔가 주춤거릴 때 결국 이 OTT라는 거를 통해서 고발이 가능했던, 그러니까 이런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내가 당한 만큼 한번 손을 봐주겠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는 눈에 보이는 일부에 국한되는 거지 나머지 정말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물결은 따로 있을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 관련 법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라 취재원보호뿐만 아니라 언론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갈등이나 싸움에 또는 손해배상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그러면 이런 개인들 블로그, 유튜브 또는 OTT 이거는 쏙 빠져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권력자 입장에서 내가 손봐줘야 되는 대상이 언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만 지금 연연할 때가 아니에요. 방통위원장이 할 일이 그게 아니에요. 미디어 환경이 정말 무분별하게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경제적인 손실이 벌어지고 이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정부인데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다. 큰일 날 일입니다. 예, 토론이 너무 뜨거워서 댓글을 미처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댓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님, 기자를 압수수색하는 것도 기가 차지만 언론의 심장인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려는 것도 이 정부 탄압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황금알 아이디 쓰시는 분, 그러면 조민 자료 밝힌 주광덕도 압수수색해라 그래야 공정하지 않은가? 마요씨님, 과잉수사, 과잉진압, 과잉공포 조장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더 과잉 대응해야 하거늘. 유선주님, 이것저것 무엇보다도 정말 상식이 통하는 나라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까? 21도 한라사님, 경찰이 경찰봉으로 사람 머리를 내려치질 않나, 언론사를 휘집고 다니지 않나, 이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이금님, 화병으로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이 정부 걱정입니다. 그리고 레몬님, 찍히면 보복 수사할 거고 그 당시는 압수수색 당할 거라고 예시를 보여주는 무서운 행동이었네요. 21세기에 이렇게 언론에 압박을 넣어도 되는 겁니까? 아름다움님, 검사 생활 10년 이상 하면 법을 다 까먹는다고 하잖아요. 특히 특수통은 그런가요? DEKANG 쓰시는 분 백운기로 삼행시 만들어 주셨는데 100번을 때려봐라 운기는 기지 않는다. 저도 알아서 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신은규 변호사랑 시사 1번지 제가 했었는데 그때 뭘 조금만 뭐 윤석열 비판하고 그러면 막 글들이 올라왔어요. 앵커님 조심하세요. 압수수색 들어가요. 뭐 그러다가 잘려요. 근데 그러다가 잘리면 더 그게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 저도 뭐 방송에서 뭐 말만 하면은 신인규 변호사 조심하라고 국민들께서 저를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유치 찬란한 겁니다. 댓글에 이런 글이 올라와 예. 있습니다. 그 스픽스 중립이라고 외치는데 일주일 내내 윤석열 까기만 가는데 뭔 중립이야 하는 분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노력하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장님. 우리라도 그렇게 안 하면 국민이 중립적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하루 종일 김남국만 해봅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 나라에 김남국만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일반 아까 지금 말씀하신 언론 환경에서 일반 방송, 종편 그리고 보수 신문만 보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김남국인 줄 알 겁니다. 누가 다뤄줍니까? 그래서 중립이라는 게 기계적 중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을 우리가 다룰 때 얼마나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정보를 제공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기계적 중립 가면 무조건 권력자 편입니다. 힘 있는 사람 편입니다. 가진 사람 편입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기계적 중립보다는 실제적 진실을 가장 중심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중립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숙청당에서 유배중이잖아요. 네? 저는 대상자입니다. 자, HS 방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송하시는 분들이 해결책을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나요? 예, 2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님, 윤경호 소장님은 오호라 경제만 하시기에는 아깝습니다. 일부에도 꼭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기자 출신이라 지금 오늘 특별히 초대된 것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가지만 하면 안 됩니다. 일부에도 좀 나와주세요. 오늘 어떤 분을 드려야 될지 너무 훌륭한 글들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고르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일단 광고 듣고 그 광고 나가는 동안에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서 한 분 선정하고 끝날 때 또 한 분 선정해서 두 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언론 2편 함께 하고 계십니다.